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74일 만에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과 국민적 협조가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1,000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데 서울 거주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귀가 전에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 미리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민의 96%에 해당하는 3억 1,000만 명에 대해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도 1,000만 명에 이르면서 실업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죠. 처음 상대방을 본 순간 사랑에 빠지기까지 단 7초가 걸리고 사랑에 빠질 때의 행복한 감정은 몸속 호르몬에 의한 화학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본 사랑, 오늘 궁금한 S에서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입니다. 힘겨운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과 전 국민적 협조가 합쳐져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1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과 바닷길을 가리지 않고 검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74일 만에 확진자 숫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월 18일 신천지 신도였던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만한 추세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전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양병원 등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해외 유입도 걱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처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은 연이어 미뤄졌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국민은 불평 대신 정부 지침 준수를 택했습니다. 외국에선 흔한 사재기 현상은 일어날 기미조차 없습니다. 라면, 생수, 즉석밥 유지는 좀 매출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재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승차 검진 등 정부의 방역 대책은 외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은 아무리 칭송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또 의사로서 국가적 비상사태에 소임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대구로 가야 된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초기 적극적인 입국 금지 조처가 필요했는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은 서울시가 입국자 전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실 운동장에는 도보로 이동하는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 관련 확진자는 서울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 수준, 최근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에 입국자 전용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1,600명 수준인데 여기서만 매일 1,0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귀가하게 되면 다시 일부러 나와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자가격리 중에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이런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서울 거주 입국자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잠실 운동장 선별진료소나 거주하는 자치구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어길 경우 무관용 대처한다는 점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격리시설로 지정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수유 영어마을에는 15명만 입소해 여유가 있는 상태. 서울시는 2단계로 유스호스텔 150시를 준비했고 필요할 경우 서울 시내 호텔 10여 곳도 단계적으로 비워 인원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겠지만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당분간 입국자가 계속 유지되고 격리 중 발견되는 확진자도 같이 증가할 것이지만 지역사회와의 접촉 차단이 잘 관리된다면 감염이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만간 자가격리자 규모가 안정화되고 입국자 자체도 지금보다 줄어들면 해외 유입은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 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적이 없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부터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이 있기 전에 경찰 수사를 먼저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등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적극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하거나 재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5일부터는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학교 급식 중단 직격탄을 맞은 우유업계가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농산물 공급 농가들은 정부 도움을 받아 단체의 꾸러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해서 업계와 농가의 시름은 계속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유 할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초고온으로 살균해 유통기한이 긴 멸균유들도 많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중단으로 우유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업계도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로 큰 판로가 막힌 우유업계가 우선 할 수 있는 대책은 싼 가격으로 시중에 내놓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일반 우유보다 대여섯 배 긴 멸균유나 장기 보관이 가능한 분유 생산 비중을 늘리는데 소비 자체가 죽어있어 둘 다 뾰족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업계가 추산한 학교 납품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액은 지난달에만 150억 원. 이번 달 피해까지 추산하면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원유는 계속 받아야 하고 중간에 있는 유업체에서는 소비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를 위해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배와 파프리카, 한라봉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친환경 농산물들을 꾸러미로 만드는 겁니다. 급식용 농산물 절반이 친환경 농산물인데 친환경은 가격이 비싸 팔로 뜯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주거나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 공공기관 등 단체에 팔아주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 농산물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환경 농가도 돕고자 급식 중단 연쇄 피해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업계와 정부.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깊은 시름의 한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이 진가를 드러내는 곳도 많습니다. 몇몇 한인 사회도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전합니다. 강력한 국가 봉쇄령이 떨어진 인도. 한 남성이 철문 너머로 종이백을 건넵니다. 며칠째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힌 우리 교민이 요청한 음식과 물, 생필품 등입니다. 극소수에게만 발급되는 이동 허가증을 가진 한 교민이 다른 동포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수하려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리를 해서 배달을 이제 막 해주는데 엄청 어려운 일인데도 그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저희 교민들은 되게 감사하고. 또 다른 교민은 학교 기숙사에 사실상 갇혀있는 유학생들에게 기꺼이 김치와 과일을 나눠주며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한자 한자 적은 감사의 손편지로 화답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교민 가정과 노약자를 위한 쌀과 생필품 지원은 기본.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공수해 무료로 나눠주는 훈훈함도 교민사회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한 한인회는 의료계 관련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무료 상담과 원격 진료도 시작했습니다. 고국이 어렵다는 소식에 앞다퉈 모아보낸 재외 국민들의 성금은 벌써 수억 원에 이르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의 주범인 마냥 따가운 시선마저 받고 있지만 교민들은 오늘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전세기로 귀국해 성남에 격리됐던 이란 교민과 그 가족 79명이 퇴소했습니다. 교민들은 지난달 19일 성남 코이카 본부 연수센터에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코이카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입소자들은 격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2주간 시설 격리 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귀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완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 3주간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한때 하루 9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최근엔 100명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소규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추세를 진정세로 가는 길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최근에 의정부 성모병원처럼 지자체별로 이렇게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단계다. 특히나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개학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 유입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병원 내 감염 사례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공항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 힘들다고 해도 병원에서도 이게 감염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또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을 걸러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 물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저희 국민안심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발열 검사 등으로 뭐 정확하게 이 감염자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할 때 적어도 이제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급을 다투는 어떤 위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원 시에 코로나 검사를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입원 환자에 대해서 어떤 임상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병원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입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 간병인 모두 포함해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거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가능한 한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방역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촉자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 만난 사람까지로 봤지만 앞으로는 이틀 전에 만난 사람도 접촉자로 분류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경미한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증상 발현 전 어떤 무증상 단계에서의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루 전까지를 봤다라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에서 허난성의 어떤 시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만큼 이런 무증상 단계에서의 어떤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기에 무증상 전파를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하신 해외 유입 확진자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입국자 전원 검사를 위해서 잠실 운동장에 야외 선별 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워크스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성을 두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잠실 운동장에 그 야외 선별 진료소를 마련을 하고 그 선별 진료소 내에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 단계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 잠실 운동장까지,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그 단계, 그리고 잠실 운동장에서 검체 채취를 한 다음에 요 해외에서 입국되신 분들이 자택으로 갈 때까지 요 사이에 어떤 동선에서 일반적인 국민들과 동선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실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조치는 없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잠실운동장까지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제 렌트를 한 어떤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검사를 마친 다음에 지자체별로 입국자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파 내에서의 어떤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보건당국에서 그 동선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입국자들의 이송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 지역 감염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일단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욱더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창에서 격리 중인 이탈리아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서 임시생활시설에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리의식 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좀 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자가격리 내지는 시설격리 내에서의 이탈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과거에는 300만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법적인 조치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거로는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이분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파악은 안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이 부분에 일단 그 자체로는 이 법 이제 우리
그 보건당국의 지침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에 유사한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거를 크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딱 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 이분이 그 시설 내에서 3층 방에서 나와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지하 편의점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자유롭게 지금 격리돼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이제 주말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방역 조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도 이제 연장이 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소 피로감이 있고 힘드신 거는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인파가 모이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내보다는 야외가 보다 안전한 거는 맞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제 실제로 인근의 식당이나 방문하실 때도 가급적 조심을 하시는 이런 방식들이 국민들이 뭐 따라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외라고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마스크 착용 더욱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피 명령이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은 주도 곧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인은 최소 4월 한 달 이상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하루 2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며칠 사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인구의 96%인 3억 명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자택 대피 명령은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과 은행 방문, 의약품 구매, 산책과 운동 등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Today's order states that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willfully violates the order is guilty of a misdemeanor and upon conviction is subject to imprisonment not to exceed 1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both.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일대 6개 카운티가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이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로 확대됐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중남부 엘라베마, 아칸소 등 11개 주는 여전히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 가운데 일부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미국의 모든 주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택 대피령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이미 내린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곳 워싱턴 DC도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보다시피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이른바 봉쇄령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일 이상 계속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서던 캘리포니아대 마셜 경영대학원을 비롯한 미국 내 3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최근 이런 내용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연구 결과 봉쇄령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지역이나 국가에서 한 달 뒤에는 확산이 통제되고 45일 이후에는 방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대규모 검사와 격리를 채택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방식이
고비용의 봉쇄와 재택격리 명령에 대한 유일한 성공적 대안으로 보인다는 연구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36개 국가와 미국 내 50개 주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으로 봉쇄와 대규모 검사 등을 포함한 공격적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곳곳에서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미국에 실직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스테파니는 얼마 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의 레스토랑 2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쇄령으로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go on. I just want it to be over so I can go back to working, yes, 2 jobs and get back to my life.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66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10배 많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전 주에도 33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2주 사이에 1,00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This is truly unprecedented, and it represents the unprecedented nature of what we're going through right now.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Great Recession, the highest or maximum number of new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we saw was approaching, let's say, the 700,000 mark. 미국 경제는 4월 한 달 동안 봉쇄 상태인 셧다운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실업 대란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만 건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7월까지 2천만 명이 일시 해고나 무급휴직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83만 4천 명으로 전월 대비 30만 2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월간 증가폭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스페인은 지난달 14일부터 약 한 달간 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선 지난달 실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65.7% 늘어난 50만 4천여 명에 달해 194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률은 12.2%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6일 이후 2주 동안 실업수당 신청이 213만 건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캐나다 노동 인력의 11% 수준입니다. 오는 8일 새벽에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1시 35분 지구와 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지만 이때는 낮이라 달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인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 사이에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어서 둘 사이가 가장 가까울 때와 멀 때 차이가 5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참고로 오는 7일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59분이고 지는 시각은 8일 오전 6시 24분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공통적인 정서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에 빠졌을 때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비한 사랑의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어느새 추위가 풀리고 포근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 탄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샘솟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가슴이 아니라 뇌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때 금사빠라고도 불렸어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겠죠? 과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네, 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처음 상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단 7초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는 순간 우리 몸에 분비되는 물질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들은 뇌를 MRI로 들여다봤을 때 대뇌에서 본능을 관장하는 미상핵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도파민이 작용하는 쾌감 중추의 메인 신경인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아하는 것을 볼 때도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도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 퍼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쾌감은 흥분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활력을 넘치게 만드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의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콩깍지가 쓰였다 라고 표현하죠. 내 눈에만 특별하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보고 있어도 그립고 너무 좋아서 주체가 되지 않는 상태는 바로 페닐에틸아민 때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페닐에틸아민의 농도가 상승하며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상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그러워지게 되고요. 감각 중추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쳐 천연 각성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커피를 다량으로 섭취한 효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콜릿에 이 페닐에틸아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풍습도 사실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 수치가 많아지면 뇌는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후손을 남기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3단계 호르몬입니다. 그리스어로 일찍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옥시토신은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모성애와 직결된 호르몬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1970년대에 새로운 기능이 발견되면서 오늘날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의 하나로 부상했죠. 이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껴안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서 출산이나 산란이 유도되는데요. 이 때문에 옥시토신은 껴안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사랑의 4단계 호르몬은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건 남성형 애정 호르몬으로 분비되는 부분과 역할 그리고 구조도 비슷해서 옥시토신의 형제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소프레신은 남성들이 여러 여성을 만나려는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피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남성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져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같은 남성적 애정 표현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바소프레신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통계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죠? 생화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호르몬 중독 상태라는 건데요. 하지만 평생을 남녀가 불같이 사랑한다면 아마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번아웃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은 18개월에서 약 30개월 정도 분비되다가 30개월 후부터는 그 양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가슴 뛰는 사랑보다는 친밀감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스턴버그는 사랑을 삼각형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열정, 친밀감, 그리고 헌신적 태도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 즉 삼각형이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 초기에는 열정적인 요소가 우세했다가 연애가 지속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친밀감이 증가하게 되며 시간이 더 지나면 헌신적 태도가 더 커지기 마련이라서 이상적인 사랑의 정삼각형을 이루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각형의 면적이 넓을수록 3요소가 알맞은 균형을 이룰수록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상대방과 내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 서로 모양이나 넓이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사랑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따뜻한 봄날 모두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4일 만의 일입니다.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역 대책과 전 국민의 협조가 어우러져 조금씩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